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창준 기자의 휴가로 내주까지 전격 시사 진행을 맡은 KBS 기자 김혜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연기됐습니다. 법원은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는데요. 다른 재판부는 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과 이를 포함한 관련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어제 의원총회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 거취와 또 당 개혁안 등을 놓고 격론이 오갔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관심사입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전격 시사는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되고 있습니다. 6월 10일 화요일 아침 전격 시사 시작합니다. 네, 첫 순서 뉴스 브리핑입니다. 아직 아침 뉴스 확인 못한 청취자분이라도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의 뉴스 브리핑 들으시면 주요 뉴스들 정리가 되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현미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공판이 연기됐다는 소식 먼저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오는 18일,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추후 지정은 재판기일을 변경하면서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는 건데요. 사실상 재판이 무기한 중단되는 겁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해제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대통령 신분이 아닐 때 이미 기소돼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이걸 적용할 수 있느냐를 놓고 그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네. 그러나 명확한 규정이나 선례가 없어 갑론을박만 이뤄졌었는데 이번 재판부를 통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미 진행된 형사재판까지도 포함된다는 첫 선례가 나온 겁니다. 이 대통령은 이미 대법원까지 올라갔다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사건뿐 아니라 대장동, 위증교사, 대북송금, 법인카드 등 4개 재판이 남아있는데요. 이 중 위증교사 혐의 재판도 이미 다음 기일이 연기된 상태고 나머지 3개도 재판부가 같은 해석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경우 임기 중엔 재판이 열리지 않게 됩니다. 네. 네,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여야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 파기환송심 기일 연기를 환영하면서도 이른바 재판중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개별 재판부의 의견으로 정리되면 자의적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 문제가 된다며 다른 재판부도 이런 기조를 보일 경우 어차피 재판을 중지하는 법의 내용과 같은 결정을 내리는 건데 형소법 개정안을 보류할 이유가 없지 않냐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이 되는 순간 죄가 정지되는 제왕적 불소추 특권 국가로 가는 길목에 섰다고 비판했고, 한동훈 전 대표는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임기 시작 전에 이미 피고인의 신분에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중지하라는 조항이 아니다.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꺾은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요즘 그 경제를 아주 각별하게 좀 챙기는 그런 모습이죠? 네, 새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회의에선 물가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한다. 라면 한 개에 2,000원인 게 진짜냐고 물은 뒤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물가 현황과 관련 대책을 다음 회의 전에라도 보고해달라고 주문했고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 역할을 강조하면서 신속하게 추경안을 편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선 전인 지난달 1일 국회에서 13조 8천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이 통과됐었는데 21조가량으로 예상되는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겁니다. 민주당도 당 차원에서 물가관리 TF를 구성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고요. 추경 편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제 대통령실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인사조치 그 소식이 좀 있었어요. 네, 강유정 대변인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대기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데 인력을 보탰던 군 경호부대 대장과 수도방위사령부 상하 경비단장에 대한 파견도 해제했고요. 그러면서 새 정부가 들어선 데 따른 인적 쇄신과 조직 안정화를 위한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열린 경호, 낮은 경호의 실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정치 얘기를 쭉 했었는데 좀 문화계 소식도 좀 하나 알아보죠. 그동안에 영화 또 드라마 이번에는 공연 예술에서 또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어요. 네, 어제 미국 뉴욕에서 열린 토니상 시상식에서 대학로 소극장에서 시작된 한국 토종 뮤지컬인 어쩌면 해피엔딩이 최고 영예인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작품상뿐만 아니라 글과 노래를 쓴 박천유 작가와 이 작품 작곡가인 윌 에런슨이 극본상과 작사 작곡상을 공동 수상했고 연출상, 나무주연상, 최우수 무대 디자인상까지 6개 부문을 휩쓸며 최다 수상작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쩌면 해피엔딩은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인간에게 버림받은 두 로봇이 사랑에 빠지며 벌어지는 일들을 그렸는데요. 2016년 300석 규모의 대학로 소극장에서 처음 무대에 올랐고요. 미국 진출 직후에는 별로 주목받지 못했지만 SNS를 통해 입소문이 나면서 7개월 만에 브로드웨이 최고의 화제작이 됐습니다. 국내 초연 작품이 토니상에서 이런 쾌거를 이룬 건 처음인데요. 현재 언론은 퇴역한 두 로봇 간의 로맨스를 통해 인간의 감정과 시간의 흐름이란 주제를 섬세하게 다룬다고 극찬했습니다. 빌보드 차트 1위를 했던 방탄소년단과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 그리고 에미상을 받은 드라마 오징어 게임과 또 노벨문학상을 탄 한강 작가에 이어 뮤지컬 부문에서도 K 콘텐츠의 저력을 인정받은 겁니다. 어쩌면 해피엔딩은 오는 10월 국내에서 창작 10주년 기념 공연을 진행합니다. 네, 국제 뉴스 또 한번 좀 알아보죠. 그 북러 관계 관련한 또 의신 하나가 있던데. 네, 러시아 철도청은 오는 17일부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단됐던 모스크바와 평양을 오가는 직통 열차를 다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19일부터 평양과 하버롭스크 간 직통 열차도 서비스를 재개하는데요. 단순히 교통을 연결하는 걸 넘어 군사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북러 밀착의 상징적인 모습 중 하나로 해석됩니다. 이 열차는 월 2회 운영되는데요. 매월 3일과 17일 평양을 출발해 각각 11일과 25일 모스크바에 도착하고 반대로 모스크바에선 매월 12일과 26일에 출발해 각각 20일과 다음 달 4일에 평양에 도착합니다. 이동 시간이 8일 정도인 건데 러시아 철도청은 이 열차가 세계에서 가장 긴 국제 직통 열차 노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경유지만 해도 러시아 하산과 우스리스크, 하바롭스크 등 주요 도시 10개가 넘습니다. 북러가 직통 철도를 다시 여는 건 군사적, 경제적 의미가 큰 걸로 보이는데요. 유엔 제재로 해상과 항공 교역의 제약을 받고 있는 북한에게 러시아로 연결된 철도는 상대적으로 통제가 어려운 우회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양국의 군수물자 운송로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북한이 러시아산 원자재와 식량을 수입하고 반대로 석탄과 광물 등을 러시아로 수출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러시아의 극동개발 계획과 북한의 노동력 파견 문제가 맞물리면 이를 통해 인적자원 교류도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 국내 소식 한 가지, 사건 기사가 하나 눈길을 끄는 게 있었습니다. 학교 폭력 기사였는데 근데 상당히 장기간 또 이렇게 그 피해 금액도 이렇게 크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어요. 네, 충남경찰청은 특수폭행과 공갈,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교 2학년생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 학생인 A군에게 욕하고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고요. 피해 학생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는가 하면 청테이프로 손과 발을 묶은 뒤 알몸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A군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4년간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고 금품갈취도 있었는데 경찰이 계좌 추적을 통해 확인한 금액이 230만 원이었고 직접 건넨 고가 물품까지 포함하면 1,0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피해 학생은 부모님에게 피해가 갈까 걱정하면서 말을 못하다가 사촌에게 털어놓으면서 알려졌고요. 그런데 학교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학교 측은 피해 학생 측이 가해자들과의 즉각 분리를 요구했지만 수학여행을 함께 다녀오도록 했고 가해 학생들이 출석 정지 후 다시 등교하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지금은 다시 가해 학생들의 출석을 정지시킨 상태고요. 관할교육청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1분 돼가고 있습니다. 화요일 아침 날씨와 교통정보 전해드리고 나머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올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낮 기온 대구와 구미, 밀양이 33도, 남원 31도, 전주 30도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특히 전남 동부와 영남 내륙 지역에서는 체감하는 더위가 이보다 더 덥겠습니다. 다만 오전부터 낮 사이 비가 내리는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은 어제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낮겠는데요. 중부지방의 낮 기온 대전 29도, 서울과 춘천 26도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내일은 다시 서울의 낮 기온 29도, 모레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낮 기온이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이상으로 오르니까요.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제주도에도 오전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짙어지겠습니다. 볕이 강한 시간대에는 실내에 머무는 게 좋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충청 이남 지역을 시작으로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1.3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조한일이었고요.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씨가 전해드립니다. 어제보다는 덜하지만 출근 정체가 서서히 늘고 있습니다. 대구 부산고속도로 대구 쪽으로 남천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났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동대구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전 구간에서도 반포부터 서초 사이와 또 남사 진위에서 남사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반대 서울 방면으로는 기흥에서 수원 사이와 다시 달래내 고개부터 반포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서인천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이후로는 부천에서 신월 사이로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서창 분기점에서 월곡 분기점 사이와 반월터널에서 부곡 부근, 다시 용인휴게소에서 양재터널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암사대교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3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정치 관련 뉴스 조금 전에도 전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여야 의원분들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예. 조금 전에도 전해드렸는데 법원은 이 조치가 이제 헌법 84조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법원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헌법 84조 해석상 법원의 이번 재판 중단 결정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헌법 84조가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잖아요. 그렇죠. 이 특권은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 지지가 있는데 이제 이 불소추 특권을 우리 형사소송법 246조가 국가소추주의라는 제목으로 풀어놨어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네. 그래서 공소 제기, 공소 수행.
그래서 공소수행도 소추 개념에 들어간다고 명확하게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헌법 재판소에서도 이미 그런 취지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05 헌마 167 전원재판부 결정이었는데요. 그게 이 형사소송법 246조가 위헌 아니냐라고 어떤 분이 이제 문제를 제기해서 네. 재판을 했는데 거기에서 국가 소추주의, 기소 독점. 그래서 소추는 검사가 공소 제기하고 공소를 소송 수행을 하도록 한 이유는 객관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다. 이런 판단을 했거든요. 거기에서도 소추 개념에 공소 제기 또 소송 수행 이거 두 개념으로 구성된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이런 결정은 너무나 당연하고 또 국민이 이제 투표를 하실 때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고 있다라는 걸 알면서 투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주권자로서 이재명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결정한 거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원활하게 국정을 수행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재판이 계속되면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국정을 수행하도록 뽑아놨는데 재판을 받으라고 뽑아놓은 게 아니거든요. 또 사법부하고 행정부의 관계에서 사법부가 재판을 해가지고 대통령의 발목을 잡게 되면 이건 삼권 분립의 정신으로 또 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상 너무 명백합니다. 야, 법적인 관점, 정적인 관점을 같이 얘기해 주신 것 같네요. 네. 그런데 지금 야당은 생각이 좀 다르더군요.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 헌법 84조가 국정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거지 이 형사사건 재판까지 중단하라는 건 아니다. 네.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뭐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김용태 국힘당의 비대위원장의 그 발언 안에 답이 있습니다. 국정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거라고 돼 있잖아요. 국정 수행을 보장해야죠. 국정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재판을 중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임기가 끝나면 다시 재판이 진행되겠죠. 법원에서는 이 대통령의 그 재판 기일을 추후, 그러니까 나중에 지정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이거 언제쯤 재판이 좀 다시 재개가 될까요? 재판부가 이제 재판 중지, 이른바 이제 기일 추정이라고 하는데요. 재판 중지한 사유로 헌법 84조를 드러났고 헌법 84조라는 게 대통령 재직 중에는 형사소추가 안 된다는 거니까 재직 중에는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임기가 끝나면 재판이 다시 열리겠죠. 아무래도 임기 중에는 열리지 않는 것으로 본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대통령에 대해서 진행 중인 다른 재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다른 재판도 똑같은 논리로 이번에 서울고등의 재판부가 헌법 84조를 해석해서 판단을 내놨기 때문에 다른 재판부도 똑같은 결정을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 건은 이제 개별 재판부가 판단을 한 건데요. 민주당에서는 법적으로,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을 중단하는 그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금 뭐 추진하고 계시죠. 김용태 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또 아까 그 논리를 가지고서 또 강하게 비판을 또 했어요. 대통령 형사재판 중단법이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얘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헌법 84조 해석상 대통령은 새로운 공소 제기도 안 되고 기제기된 공소도 재판을 중단하는 게 헌법의 규정입니다. 헌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너무 명백한 건데 근데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걸 시비 삼고 논란을 삼으니까 너무 명백한 건데 법으로 이걸 명확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논란을 삼지 않고 시비를 삼지 않고 국민의힘도 너무 명백하다고 받아들이면 굳이 형사법을 만들 필요가 없을 텐데 서울고등의 재판부마저도 이건 재판 중지한 게 맞다라고 해석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 등 국민의힘에서 이런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헌법을 명확하게 형사법에서 규정해 놓는 게 맞죠. 그래서 저희 당은 형사법에서 규정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법으로 정하겠다는 말씀이군요. 지금 그 일정이 그 내일 모레 그 목요일로 그렇게 보도가 됐었는데 그 일정대로 어떻게 추진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약간 좀 결이 다른 질문이긴 한데 국민의힘 그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 의원이
이제 국회 법사위원장 예. 야당이 이제 이번에 맡아야 된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돌려달라 그런 요구를 했었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죠? 만약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게 되면 법사위 단계에서 모든 입법이 아마 바리케이트로 작용해서 차단될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마비 상태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민생 입법이라는데 개혁 입법이 다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계속 맡아서 민생 입법과 개혁 입법을 통과시키고 거기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나중에 선거에서 민주당이 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게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좋고 국민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맡는 것이 맞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법사위원 뭐 여당이 만든 게 맞다는 것이 아니라 국회 다수당이 만든 게 맞겠다. 국회 다수당이 그것이 국회의원 총선 때 민의에 부합하는 겁니다. 그 총선 때 국민이 민주당한테 170석을 뽑아준 것은 민주당이 말한 공약. 민주당이 그 당시에 국민들한테 호소했던 걸 받아들여서 그러면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이 돼서 국회를 운영해 봐라 이렇게 뽑아준 거거든요. 그 뜻에 따라서 민주당은 법사위원장까지 맡아가지고 국회를 운영을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은 나중에 총선에서 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국회 원내 다수당 제1당이 그걸 맡는다. 그런데 이제 그 주진우 의원이 이제 그냥 돌려달라. 과거에니까 야당도 하지 않았었느냐 그런 이제 뜻을 또 좀 내포하지 않았습니까? 그 관례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 당에서 할 말이 많은데 관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힘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을 때 사실상 법사위가 그 입법 바리케이트로 작용해 가지고 되는 게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 때문에 밀려 있는 민생 현안과 개혁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이게 처리되지 않고 밀려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도 법사위는 민주당이 계속 맡아가지고 국회 정상화돼서 제대로 작동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3대 특검 법안이 있죠. 이제 처리가 국회에서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 또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마 공포 후 시행이 될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그다음에 최명 사망 외압 수사 특검. 이 세 개 특검은 국민들의 특검 요구가 굉장히 강한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국무회에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되면 곧 이제 특검 임명 절차에 들어갈 거고요. 그럼 특검이 임명되면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최장 150일 동안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당의 생각은 가급적 이 특검 수사를 금년 내에 마무리를 하자 하는 생각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 그 수석들 이제 인선안이 이제 속속 이제 발표가 되고 있는데 보면 오광수 부변호사에 대해 임명에 대해 가지고서는 여권 내에서도 좀 반대 목소리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좀 그 부분에 지금 좀 변화가 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검찰 개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우리 대통령께서도 수사 기소 분리 방침을 밝히셨고 그런 방향으로 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광수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이고 특수부 검사 출신이라고 해서 이제 일부가 반대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오광수 민정수석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를 밝혔고 의지가 확인됐고 대통령의 그런 검찰 개혁에 대한 국정 전략 이해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검찰 출신 특수부를 잘하는 민정수석이 검찰 개혁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실수 없이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도 이제 검찰 개혁에 또 상당히 방점을 찍은 그런 발언을 하셨었고 검찰 개혁을 또 이끌 자리로 또 법무부 장관 인선이 또 관심이 또 많죠. 그래서 과연 이제 누가 또 이렇게 또 이 검찰 개혁을 또 이제 손잡고 이제
이끌어가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습니다. 그 어떻게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 인선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이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검토돼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야권에서 사법기관을 뭐 개인 로펌으로 만드는 것이냐 또 이런 비판이 좀 있었는데 이런 비판적인 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승엽 변호사를 대통령실에서 지금 헌법재판관 후보로 검토를 하고 있는지 그 여부는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은 이승엽 변호사는 저도 좀 아는데 인품도 좋으시고 특히 그 법률가로서 매우 우수한 법률가입니다. 저도 이제 변호사 생활을 해왔습니다만은 이승엽 변호사의 그 변호사가 작성한 서면을 보면 정말 감탄할 정도로 뛰어난 변호사 법률가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하고 인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인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우 훌륭한 적임자인데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논리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일면식도 없는 후보들만 임명해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분 중에서 적임자가 있으면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건 대통령이 아는 사람은 안 된다. 그건 저는 논리가 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경제 문제 관련해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물가에 대해서 또 어떤 각별하게 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민주당이 또 당 차원에서 또 관련 TF를 또 이제 구성을 했죠. 그 추경 의지도 지금 밝히고 그랬는데 지금 어떤 그 추경과 관련해서 규모 또는 어떤 시기 관련해 가지고서 진행 상황 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굉장히 좀 어려워하고 계시잖아요. 이번 대선 때도 제가 상가들을 쭉 돌면서 인사를 다 드렸는데 빈 상가도 많고 상인들께서 빨리 지역 화폐 좀 발행해달라라고 정말 목소리가 큽니다. 그리고 또 대선 전에도 한국은행 총재도 15조 내지 20조의 추경이 우리 경제상 필요하다. 우리 민주당에서도 30조 추경 요구했었고요. 또 대선 과정에 김문수 후보도 추경 필요하다고 입장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금 뭐 저희 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의견 일치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이제 지금 비상경제 TF가 대통령실에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실무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신속히 이루어질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좀 외교 관련해서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 정상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두 번째로 이시바 일본 총리하고 이제 통화를 했죠. 그 중국 정상보다 일본 총리와 먼저 통화한 부분이 또 이렇게 화제가 좀 됐었습니다. 그 이전에 그 문재인 정부 때하고 또 순서도 좀 다르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시바 총리하고 25분 정도 통화하셨다고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요. 정상 간에 지금 이제 취임 이후에 통화는 아마 일정이 조율되는 순서대로 하시고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뭐 그것과 별개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계속 여러 차례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또 어제 통화도 오늘날의 전략적 이 환경 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좀 견고하고 성숙된 한일 관계를 만들어 보자 하는데 두 정상이 의견 일치를 보셨다고 그래요. 이것도 두 정상이 곧 빨리 만나서 바람직한 한일 관계 미래의 발전 방향을 상의해 보자 이런 의견 일치를 보셨다고 하니까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서 어제 통화가 아주 좋은 기반과 출발점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서도 순서지만 내용이 또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이제 통화를 했고 지금 이제 또 한번 만나게 두 정상이 좀 만나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가 그 자리가 되지 않을까 지금 보여지거든요. 이제 다자 회담이기 때문에 무슨 양자 정상회담과는 조금 다르겠지만은 그래도 거기서 또 아마 그 일본 또 미국 이쪽 정상과도 좀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취임 직후 갖게 될 첫 외교 무대 이거 좀 좋은 기회로 좀 발전시켜 나가야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첫 이제 정상 외교를 이제 국제 무대에 이제 데뷔하시는 셈이잖아요.
대통령께서 이제 실용외교, 국익외교를 계속 강조하셨고 아마 이번 G7 정상회담에 가시면 저희 나라의 실용외교, 국익외교를 당당하면서도 유연하게 잘 풀어나가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회로 아마 작용할 겁니다. 예. 있습니다. 국내 얘기로 조금 좀 돌아와서 어제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했는데 경호처에 간부들, 본부장들을 전문 대기 발령했다. 그러니까 지금 현업에서 이제 손을 떼게 했고, 그래서 일단 직무대행 체제로 지금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예. 그럼 이게 또 경호처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호처의 어떤 방향, 여기에 또 좀 큰 변화를 또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에서 집단으로 거부함으로써 무산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비아폰의 서버를 지웠는지 하는 그런 이제 혐의도 받고 있고, 그러니까 내란의 가담 또는 내란의 협조 또는 증거인멸 혐의 이런 걸 지금 받고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경호처가 마치 윤석열 대통령의 사병처럼 운영됐다는 걸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혐의에 대해서는 진상 규명이 돼야 되고 또 책임자 처벌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임시 인사 조치로 대기 발령 내에서 그런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일단 현업에서 손을 떼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호처 자체에서도 이번에 스스로 기강을 좀 되잡고 반성과 새 출발의 각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민주당 당내 상황 좀 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원내 사령탑이라고 하죠. 이 원내대표 이제 이번 주에 좀 새로 이제 뽑게 되죠. 그래서 지금 당내에서는 지금 어떤 예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이제 김병기, 서영교 두 분이 이제 나섰는데요. 오늘 2시에 토론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이제 열기가 뜨거워질 걸로 보여집니다. 두 분 다 이재명 대통령님과 같이 이재명 대통령님이 당대표 시절에 선반을 맞춰서 두 분 다 일을 했던 분들이고 당내 평가도 아주 좋기 때문에 어느 분이 되나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누가 더 앞서고 뒤서고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이른 상황입니다. 예. 오늘 토론이 있으니까 이제 토론을 보면 예. 또 이제 개별 의원분들께서도 또 마음을 또 잡으시는데 도움이 되겠군요. 예. 그런데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이제 권리당원들도 처음이죠. 이렇게 투표에 참여하는 그렇습니다. 게 권리당원들의 의사가 좀 반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 그렇게 보십니까? 권리당원 반영 비율이 20%로 알고 있는데요. 두 분이 이제 국회의원 투표에서 만약에 근소한 차로 우열이 되면 권리당원 득표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두 분이 이제 권리당원들을 상대로도 열심히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원내대표 선거는 의원들이 늘 투표로서 결정했는데 우리 당이 이제 당원 주권을 강조하는 당으로 변묘되면서 당원들의 의사도 원내대표 선거에 반영하자 해서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그렇게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원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이제 여당이 돼가지고 첫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20%라고 그러면 사실 상당히 큰 비중이 아니냐 그런 또 분석들이 또 많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번 권리당원들의 투표에 대해 가지고서는 안팎에서 관심이 많이 높은 것 같습니다. 상대당에 대해 가지고서 한번 좀 여쭤보고 오늘 말씀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어제부터 이제 의총하고 그랬는데 결론이 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계속 경론이 오갔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야당 상황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제가 야당 상황을 깊이는 모릅니다만은 지난 내란 때부터 대선 끝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민의힘이 당연히 윤석열 내란과 이렇게 단절을 하고 또 엄격하게 거기에 대해서 탄핵이라든지 계엄 해제 요구라든지 이런 게서 동참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윤석열 내란과 국민의힘이 과연 단절할 수 있을지 저는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최대 이 국민의힘의 당내 분란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걸 국민의힘이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저는 그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이걸 또 어떻게 또 좀 진행하는가에 따라서 민주당의 또 좀 대응 같은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민주당의 카운터 파트너이기 때문에 야당 제1야당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사실은 올바르게 정상화돼야 민주당 입장에서도 일을 하기가 수월하고 그게 바람직한데 국민의힘이 과연 내란과 확실하게 단절할 수 있을지 그게 좀 우려 내지 걱정이 됩니다. 네. 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과 지금 말씀 나눠봤습니다. 전격시사 1부 여기서 정리하고요. 안내 말씀 듣고 이어서 2부에서 뵙겠습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저는 기뢰인문학 우리 땅 걷기 대표 신정일입니다. 제가 한 81년부터 우리나라 땅을 걸었는데 어쩌다가 보니까 간첩죄로 안기부에 끌려가가지고 오진 고통을 받았었어요.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국토를 한번 걸으면서 나라 자신을 좀 돌아보고 나를 좀 치유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국토의 속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땅을 걸은 것은 내 인생을 걸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저는 이제 책과 길에서 제 인생을 다 배웠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인간은 걸을 수 있을 때까지만 존재한다. 빅토르 유고도 그랬어요. 걸어서 여행하는 방법보다 더 매력적인 방법은 없다. 걷는 것이 결국은 내가 체험한다는 것이거든요. 걸으면서 느끼는 것은 어떠한 그 여행보다도 가장 매력적이고 각인되는 여행이 바로 걷기입니다. 어떠한 것보다도 아름답고 복된 것이 바로 걷기입니다. 걸으면서 내가 나를 만나고 세상을 만나고 사물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걷는다면은 이 세상이 훨씬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도 남부지방은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어제만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반면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더위가 덜하겠는데요. 한낮에 서울과 춘천 26도, 대전 29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고요. 남부지방은 대구와 밀양이 33도, 남원 31도, 전주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특히 전남 동부와 영남 내륙 지역은 체감하는 더위가 이보다 더 덥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하늘에는 구름만 가득한데요. 오전부터 낮 사이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지역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제주도에도 오전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오전까지 서해안과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볕이 뜨겁게 내쬐면서 자외선도 몹시 강하겠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오후에 일시적으로 오존 농도가 나쁨까지 짙어질 수 있겠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는 충청 이남 지역에,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1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격 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꽤 길게 진행됐더라고요. 그런데 내용들에 대해서 보도는 됐는데 이게 비공개로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분위기까지는 잘 실감 있게 전달되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어제 의총 어땠습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좀 있었고요. 특히 이런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이 공감을 좀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그 대선 후보 교체 진상 규명과 관련돼서 이거 이제 당무감사하겠다 그랬는데 이거는 외부로 알려진 거고 내용이 좀 많이 틀립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원래 단일화를 하게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단일화가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시간은 없고 그래서 9일 날 저녁까지 새벽까지 12시까지 단일화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양측 진영에서 합의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63명의 의원총회에 참석을 했었고 60명의 의원들이 당 지도부에 일임하자고 해서 이 단일화와 관련돼서 추후의 일정을 다 일임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도부가 단일화를 끝까지 하는데 밤 12시까지 이게 안 된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당시 위임받은 대로 선관위를 열고 비대위를 열어서 그런 후보의 교체로 후보 등록을 같이 받아가지고 이게 교체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당원들한테 물어보자. 그거를 결정을 하고 공고를 내고 그리고 그 다음 날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후보 교체를 ARS로 물은 거지요. 그래서 교체에 찬성을 하면 교체로 가고 반대하면 그냥 김문수 후보로 가자 이렇게 됐던 거지요. 그게 그대로 그 일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쿠데타니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게 이제 오해가 됐었고 이것도 설명하기가 너무 복잡하잖아요. 대선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비대위원장도 비대위원으로 함께 참여를 했던 것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나와 있는데 이게 당무감사건이냐 이런 논란들이 좀 있었지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후보 단일화 선거 전에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 관련해서 당내 논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내용도 어제 그 의총에서 이제 같이 포함해서 논의가 좀 얘기가 좀 오갔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러한 현안들이 이런 것들이 과연 당무감사건인가?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좀 다시 한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후보 단일화 관련해서 이게 당무감사 해당되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논의가 좀 오갔고 그 외에 또 어떤 그 다음 이제 앞으로 어떤 지도 체제라든가 그 비대위원장의 어떤 거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좀 나왔습니까? 비대위원장의 임기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30일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런 이제 개혁 과제를 하고 싶으니까 김용태 위원장께서 그러면 좀 이거를 좀 더 완수할 때까지 갈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원내대표가 또 뽑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새로운 원내대표에 의해서 그런 것을 다시 묻는다든지 추인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절차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그 5대 개혁안 발표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충 공감합니다. 그중에 아까 얘기한 대로 당무감사건 같은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론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김 비대위원장 그 거취에 대해서도 얘기가 좀 있었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위원장님, 성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임기를 다 마치는 게 6월 30일까지는 임기가 되어 있으니까요. 네, 예, 그거는 뭐 전국위원회에서 추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임기를 연장한다 그러면 이 당헌 당규에 맞도록 전국위원회 같은 걸 열어서 추인을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신임 원내대표가 뽑히게 되면 비대위원장과 협의를 하게 될 겁니다. 또 의총에서 의원들이 또 토론이 있을 거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네, 그 이후의 상황은 또 거의 맞는 절차를 또 거치는 것이 그렇습니다. 맞잖아요. 예. 그리고 어제 참 의원총회에 앞서서 중진 의원분들이 따로 회의를 좀 하셨더라고요. 성 의원님도 거기 참석하셨었죠? 예, 삼선 의원 모임에 제가 갔었지요. 네. 근데 그때도 어떻습니까? 좀 지내놓고 보니까는 의총하고 좀 비교해서 분위기는 그때 좀 어땠습니까? 우선 제가 어제 시간이 없어서 제 의견을 제일 먼저 간단하게 좀 냈는데 우선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 탄핵을 맞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친박과 친이의 계보 전쟁이 아주 심각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재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사실 당내에 친윤이라고 그러는데 친윤 세력이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 친윤이니 친한이니 이런 것들을 다 첫 번째는 우리가 없애야 국민들로부터 이 비난을 받지 않고 당을 수습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렸고 또 윤 대통령의 그 계엄에 의해서 대선이 치러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에 대한 당의 사과와 절연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또 미래에 대한 선명한 비전을 국민들한테 당이 새 지도부가 출연이 되면은 그때에는 바로 이런 새로운 선명한 비전 같은 걸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예, 전 어제 그 중진 의원분들의 그 회의 이후에 의원총회가 열렸고, 근데 그 의원총회에서 딱히 결론을 내지는 못했는데 앞으로 그러면 이제 의원들의 총의를 모을 만한 그런 자리를 이제 또 좀 마련을 곧 가지게 될까요? 어떻습니까? 이게 지는 정당은 끊임없는 쇄신을 요구하게 되고 국민의 비난을 받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패했다 그러면 민주당은 더 했을 거예요. 왜 패했는지 그 좋은 조건을 가지고 저희가 패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비난을 받고 저 아주 밑바닥까지 가서 여러 형태의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다시 소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빨리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좀 찾아야지요. 그래서 이 야당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정부를 견제를 하고 국가의 건강한 두 축으로 나가려고 한다면 견제 기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세력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국민들께서 믿고 여러 가지 질책도 많이 하시지만 저희가 그걸 감수하고 또 견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할 테니까 좀 도와주십사는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그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이제 정부와 여당이 이제 그 속도를 좀 내고 있는데 야당 국민의힘이 거기에 뭐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느냐 지금 뭐 그런 뭐 지적도 좀 있죠. 그래서 지금 그 원내대표 선거가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또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비대위원장 그 이후에 향후에 그 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포함해서 원내대표가 다음 곧 선거가 있는데 좀 그 보도를 보면은 그 성 의원님도 그 후보 중에 한 명으로 또 좀 거론이 되고 있던데 지금 어떻게 좀 마음을 좀 어느 쪽으로 좀 잡고 계십니까? 근데 의원님들 사이에서 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것도 맞는데 제가 국방위원장을 맡은 지가 10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원내대표로 간다고 하는 게 맞느냐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여러 가지 판단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성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다음번 지도부 이런 건 좀 갖춰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다음 지도부는 무엇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고 여당을 견제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과거의 절연이 가장 중요하지요. 우리가 저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에 의해서 계엄으로 인해 가지고 이 혼란이 왔었던 부분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반성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선명한 그림을 그리는 것이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지도부가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몸소 저 낮은 곳으로 임해가지고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그 김문수 전 그 대선 후보가 또 중진 의원들을 또 잇따라서 만났다는 얘기도 있고요. 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각에서 해석하기를 당권 도전을 위한 그것 아니냐 그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 김문수 후보의 어떤 그 행보에 대해서는 의원님은 어떻게 좀 보시고 계십니까? 김문수 후보님 뭐 참 대선 과정에서 봤지만은 어떤 결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참 아주 혁명가적인 그런 삶을 산 아주 모범적인 분이시지요. 그런데 저는 앞으로 우리가 과거로부터 좀 반추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탄핵을 맞았잖아요. 네. 그 당시 20대에 총선할 때 123대 122로 졌었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이 한 석이 많았지요. 네네. 참패를 했지요. 그때 뭐 180석을 얻느니 이런 자만에 빠져 있었거든요. 네, 그때 뭐 나르샤 이야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친이와 친박으로 이게 나뉘어 가지고 이 너무너무 갈등이 심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경험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러한 모습을 과거로부터 반추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건데 이번에는 이런 것들을 좀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바라볼 때에 김문수 후보나 한동훈 후보가 당권에 도전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이런 거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아주 조그만 거에 이렇게 그 싸우는 모습을 보였었을 때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 당에서 보면은요. 한동훈 대표나 이준석 대표가 같은 경우에 범우파 진영에서 볼 땐 굉장히 미래 자원이에요. 민주당이 갖고 있지 않은 자원들입니다. 네. 민주당에는 지금 다음 세대 준비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50대 40대에 아주 좋은 자원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마마는 국민적인 지지를 받거나 인지도를 높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또 지방선거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당권에 매달리는 모습은 큰 정치인으로 가는데 바람직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잘못하면 이게 친윤과 친한으로 구분해서 싸우는 모습으로 국민한테 갈 수가 있습니다. 계파 갈등으로 비치게 된다는 그렇습니다. 옛날에 말씀이요? 친이 친박에 네. 싸우는 그런 모습으로 대자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신중할 필요가 있고 아마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부분들은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당내 그래도 대선 후보 당내 경선에서 이제 1, 2위를 했던 분들인데 그래도 당권에는 나서지 않기를 좀 바란다는 그런 말씀이었던 거고요. 네. 또 당내에도 뭐 당 대표를 하실 만한 분들이 꽤 있습니다. 계시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파 전쟁으로 보일 수 있는 게 과연 국민들한테 어찌 보일까?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큰 정치를 위해서 이런 두 분들에 나오는 것들은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이제 당내에 그런 것이 견해 어떤 시선이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 본인의 이제 생각도 또 좀 궁금하긴 합니다. 한 대표가 과연 이런 본인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시선이 있다는 거를 전면에 나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 대표가 갖고 있는 여러 상징성이 있거든요. 네. 계엄에 있어서의 해제 결의안을 할 때 들어가서 국회에서 그 부분을 해제하는데 동의를 한 것은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는 굉장한 정치적인 자산이에요. 또 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로 서둘러서는 안 된다. 네. 그리고 우파 진영의 큰 축으로서도 미래의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바라볼 때는 정치는 서두를 때 잘못하면은 회생이 불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단계적으로 가면서 필요할 때 큰 정치인은 필요할 때 나타나야지 이게 너무 자주 나타나는 것도 그게 과연 맞을까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당내 이제 당권 도전과 관련한 그런 말씀 여기서 조금 정리를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관련한 질문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이 원래 18일이었죠. 근데 이게 법원에 의해서 이제 연기가 됐습니다. 근데 기일은 따로 지정을 하지는 않았고 추후하겠다 그렇게 했었는데 법원 이번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 조부님이 초대 대법원장 하셨던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님이세요. 예. 저는 이분이 참 그립습니다. 근데 이 어른이요, 초대 대법원장이고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예. 상권 분립의 토대를 마련하셨던 아주 위대하신 분이신데, 이게 그 1950년대니까 그 얼마나 초대 대법원장이니까 48년도 정부가 수립이 돼서 그렇죠. 하셨으니까 80년 전 이 어른이시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 어른이 몇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참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네. 법관이 국민으로부터 의심을 받게 된다면 최대 명예훼손이 될 것이다. 법관은 최후 오직 정의의 변호사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사사우입 개헌에 반대를 하면서 절차를 밟아 개정된 법률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헌법에 위배가 되면 국민은 입법부의 반성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이 사표를 요구를 했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의 있으면 항소하시오 그랬거든요. 네. 이승만 대통령도 쩔쩔맸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지켜내셨거든요. 지금 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그 대통령 되기 전에 여러 사건들이 연루돼 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는 거잖아요. 네. 여기에 보면 대통령 재직 시에 관련된 거를 소출을 안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 지금 재판 받아오던 것을 멈춰야 되느냐 안 하느냐 이거를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분분하잖아요. 전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못 먹고 세계 국빈국이었었던 80년 전에도 추상 같은 이런 훌륭한 법관이 계셨습니다. 이 정신으로 되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떳떳하고 문제가 없으면 받으셔야지요. 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법정의를 세우고 대한민국의 공정을 세우는 일이라고 공정하게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대통령께서 야당으로 계셨을 때 정치 검찰에 의한 정치 탄압이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권력자가 됐잖아요. 공정하게 할 수 있잖아요. 자료 제출할 수 있잖아요. 뭐든지 다퉈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대한민국의 헌법소의 책임이 대통령한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면 대통령께서 전 받는 게 재판을 받는 게 맞다고 보고 그거 이전에 사법부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갖는 것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법부가 어떤 입장을 좀 낸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재판을 계속 해야죠. 네. 이거를 아주 그냥 84조에 의해서 연기만 한다고 그랬지 언제 할 건지 뭐 할 건지 이런 얘기도 안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84조는 어떤 거냐. 조국 전 서울대학교 교수가 전에 예. 그 홍준표 재판이 진행됐었을 때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재판 받는 걸 어떻게 할 거냐 이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송영길 대표하고 다 해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게 민주당이었습니다. 아, 그래. 그때 진보학자들이요. 거의가 이거 재판을 해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입장을 바꾸잖아요. 네. 그런데 이 정치적인 입장을 바꿀 수 있을지 모르나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특히 입법이나 행정을 감시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해줘야 되는 게 사법부 역할이란 말이죠. 사법부 이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들께서 이 초대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의 정신으로 되돌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이유로도 또 지금 기소된 건들이 또 다른 건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재판 그쪽 재판부들도 또 이제 그 공판 일정을 잡은 재판부는 또 어떤 그 입장을 좀 이 재판 공판 일정과 관련해서 또 그 요걸 이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먼저 뭐 각 재판부에서 판단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이 권력이 서슬프러한 초기에 아마 서로 눈치를 보면서 이 선례를 따를 것이다라고 하는 게 국민들 생각이 대다수이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사법부가 추상같이 기강을 세우는 것이지요. 권력의 눈치 보지 않고 그게 사법부가 할 일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거 이제 그 재판부가 이제 개별 재판부가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렇게 그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진행을 중단시키는 그걸 이제 법제화 지금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보도된 바로 이제 내일 모레쯤 그걸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국민이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전에 그 홍준표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에 이걸 주장했던 분들인데, 아니 저는 그거를 왜 그 지금 정권이 바뀌었다 그래서 그걸 뒤집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국민 저항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저는 민주당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여당이 대통령을 당당하게 받자고 그래야지요. 왜? 입장이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탄압받을 일이 없으니까. 여당이 대통령한테 설득을 해서 재판을 받자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헌정을 책임지고 헌정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 게 야당이 아니고 여당이에요. 야당일 때는 헌정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야당은. 그렇잖아요. 책임을 지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여당은 정부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각각의 기능이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이게 만들어내는 게 여당의 책임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여당이 됐기 때문에 그 정신으로 돌아가서 저는 민주당이 이러한 잔꾀를 부릴 필요가 없다. 해서는 안 된다. 국민 저항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받던 재판을 안 받게 하면서 공직선거법을 행위 부분을 뺀다는 거지. 공직선거 그러면 그 법조항 때문에 그동안 시장 군수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다 다시 복원시킬 겁니까? 대통령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평등권이라고 하는 게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데 대통령 재임중도 아닌데 그 전 거를 어떻게 이것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사건과 관련돼서 다른 사람 재판받는 건 그 사람들 다 연기할 겁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평등권의 헌법을 위배하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당이 됐으니 이제는 책임 있게 여당이 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정말 그 국회에서 이제 상정해서 이제 처리하는 그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사실 뭐 반대하고 모든 방법을 쓰고 반대 토론하고 다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의석수에서 이게 막아낼 방법이 없다가 보니까 지금 독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입법 폭주와 그리고 야당 할 때의 그 많은 탄핵을 남발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탄핵들이 다 지금 현재 기각이 돼버린 거고요. 야당일 때는 그렇다고 치자고요. 지금은 여당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책임져야 되는 게 여당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여야의 극한적인 대결이 되지 않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런 부분들을 여야의 매끄러운 관계를 위해서도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중지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당이. 알겠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그 장관 인선과 관련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전임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임명했던 장관들이 그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고는 지금 그냥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국방위원장이시기도 해서 한번 좀 여쭤보면은 지금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문민 장관을 검토해야 한다. 뭐 그런 목소리가 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차기 국방부 장관의 어떤 그 요건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거에 대해서 한번 비판을 한 적이 있어요. 대한민국은 지정학적 위치로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남북의 대치 상황 아니겠어요? 민이야 하든 군이야 하든 그 부분을 구분을 둘 필요가 없다. 당대 최고의 인재를 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미국이라고 한다면은 전쟁을 비교적 이제 치르더라도 외부에서 치르죠.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에는 국방부 장관이 있지만 또 해군성 장관이 있고 육군성 장관이 있고 이래요. 우리나라하고 좀 틀려요. 그래서 장관은 군령과 군정권을 동시에 다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를 막론하고 당대 최고의 전문가를 쓰면 되는 겁니다. 현역 군인이 됐든 민간인이 됐든.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게 인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데 문민화를 위해서 무조건 민간으로 쓰겠다? 이거는 저는 찬성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현역 군인에서 장관으로 발탁을 문재인 정부 때도 여러 분을 하셨어요. 그분이 옷을 벗으면 바로 민간인이 되는 거지요. 네, 전역하면 민간인이 그렇습니다. 말씀이죠? 현역의 신분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민간인이든 현역이든 구분하지 말고
이 대한민국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 생존의 문제거든요. 생존과 관련돼 있는 이게 국방의 문제는 당대 최고의 전문가를 발탁해서 쓰는 게 맞습니다. 지금 군 관련해서는 또 그 3군구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한다는 그런 공약도 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지금 정부의 그 국방 개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 총장들도 다 인사청문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했었지요. 그런데 군 총장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를 하더라도 지휘권이 있거든요. 모범이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책적으로나 이런 거를 모르는 건 모르겠으나 사람이 살면서 험없는 사람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전부 다 인신공격으로 가고 잘못하면은 군을 통솔하고 통솔하는 그러한 총장으로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오히려 야당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야 될 거예요. 인사청문회 하자라고 더 주장을 해야 할 텐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 장관은 청문회를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총장들은 청문회 안 해도 되거든요. 네, 그렇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으로 이 전문성 중심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게 인신 공격으로 가가지고 군을 통솔하는데 지휘력에 리더십에 타격을 주는 것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휘권에 그 혹시라도 뭐 손상 갈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런 말씀이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그 인사 관련해서는 또 이제 그 헌법재판관 후보자 그 추천 관련해서도 또 좀 그 최근에 또 좀 뉴스가 좀 나왔지 않습니까? 좀 본인이 그 변호사 역할을 했던 그 이승엽 변호사 그 지명 그 여부와 관련해 가지고서 또 논란이 좀 일었었죠. 그 여야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아주 적절하지 않지요. 이해 충돌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헌재라고 하는 것은 특정 세력이 이 부분을 장악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권리가 됐었잖아요. 네. 대통령 자격이에요. 그래서 임명을 두 사람을 했는데 그게 좀 부당하다 해가지고 지금 문제집 가처분 신청을 냈고 받아들여져서 네, 그게 지금 현재 끝나지도 않았거든요. 사실 순서적으로 보면 그 재판의 결과가 나오는 거를 보고 했었어야죠. 네. 그것도 아예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의해서 임명됐던 마은혁이나 또 최상목 대행에 의해서 임명됐었던 마은혁 다른 사람이 했던 것들을 또 그러면 잘못된 겁니까? 그때 권한대행 자격으로 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고 특히 지금 대통령께서 재판을 받는 와중에 변호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일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그 국회에서 그 3대 특검법이 이제 그 국회에서 통과가 됐었죠. 근데 오늘 국무회의에 올라가서 아마 의결될 거라서는 지금 전망들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번 특검법에게 이제 바로 이제 발효가 된다고 그러면은 그 부분에 그 앞으로 이제 전개 어떻게 될 것으로 좀 보십니까?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조사에 의해서 미진하거나 은폐되어 있는 이런 의심이 들을 때 보충적으로 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을 다 특검한다는 거잖아요. 특히 민주당은 이제 여당입니다. 야당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이걸 특검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국민들이 이게 과연 이해를 할까. 그리고 이거를 했었을 때 여러 가지 3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검찰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위헌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게 맞는지 여당이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부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여야 의원분들 모시고 국내 정치권 움직임 그리고 전망을 해봤는데요. 이제 시선을 나라 밖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 자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와 통화했다는 얘기. 먼저 좀 내용을 좀 전해주시죠.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번째 통화를 가졌습니다. 지난 6일 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이후 첫 번째, 이제 그 다음에 첫 번째 외국 정상 통화였는데요. 어제 낮에 12시부터 25분간 이시바 총리와 전화 통화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와 통화해서 일단 취임 축하 인사 받았고요. 그리고 오늘날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국과 일본 관계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 과제 같이 대응하고 상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두 정상은 상호 존중,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고요.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맞이하는 올해 양국 간 국민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 속을 주목하면서 양국 간의 의사소통도 강화하자라고 얘기를 꺼냈습니다. 한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양국 정상이 향후 직접 만나서 한일 관계 발전 방향 비롯해서 상호 관심사를 심도 있게 대화로 하기로 나누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정상이 1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 때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요. 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먼저 통화할 경우 친중 정부라는 비판과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원천 차단하면서 동시에 일본과 협력을 공언하는 실용주의 외교를 몸소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 통화 이후에 미국의 공식적인 반응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일 관계에 대해서 일본에서 여론조사가 실시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일본인 10명 중에 6명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한일 관계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일본의 NHK 방송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18세 이상 1,201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해봤는데요. 이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일 관계에 대해서 응답자 59%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한일 관계가 나빠질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24%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이런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이끄는 내각 지지율이 전달 대비해서 6%포인트 상승하면서 39% 기록했는데요. NHK 방송은 이렇게 상승 원인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지난달에 취임한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이 급등한 쌀값을 잡기 위해서 이른바 반값 비춤을 내놓은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미국과 일본 관세 협상에 대해서 50%는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고요. 44%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기대하는 쪽이 소폭 많군요. 맞습니다. 네. 네, 미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민도 많이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에 지금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가 벌어졌는데 지금 정부가 또 강경 대응을 하니까 시위도 더 이제 격화된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지 시각으로 9일까지 해서 시위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LA 경찰국장은 이번 사태가 시작된 이후로 폭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면서 대부분 일반인으로 구성된 시위대 가운데 상습적으로 폭력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이 중간에 끼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6일부터 시위가 시작이 됐고요. 경찰에 따르면 지금까지 체포된 사람이 총 56명이라고 합니다.
도로 도심에서는 지금 시위대가 차를 불에 태우는 그런 모습도 다수 포착이 됐고요. 무인 자율주행차인 구글의 웨이모 차량 5대가 불에 탔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또 도심 일부 상점에서 약탈이 일어나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시위대가 관련돼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8일 밤부터 다운타운 지역 전체를 집회 금지 구역으로 선포하고 남아있던 시위대를 해산시켰습니다. 시위대가 시내 주요 고속도로까지 점거하면서 교통 방해 등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경찰이 시위대를 진압하면서 최루탄, 섬광탄, 고무탄, 공포탄까지 발사하면서 양측 간의 물리적인 충돌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장을 취재하던 호주 방송사 기자가 고무탄에 맞아서 쓰러진 모습이 방송에 생중계가 됐는데요. 다행히 기자가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이민 세관 단속국이 불법 이민자 체포 작전에 반발하는 집회 그 시위는 이제 나흘째 이어지면서 이게 사실 발단이 된 것이 6일날 불법 이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민 세관 단속국이 공장을 급습해서 사람들을 체포하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노동자 국제 연맹의 캘리포니아 지부 의장이 검찰에 기소가 돼서 법정에 출석했고요. 이것 때문에 시위대가 더 흥분하면서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LA 시위는 지금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워싱턴 DC 등 다른 도시까지 확산하고 있는데요.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 진압 목적으로 캘리포니아주 방위군 2,000명을 LA 시위 현장에 투입을 했고 뿐만 아니라 미군이 트럼프 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 추방 작전에 대한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LA 지역에 해병대까지 파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군 투입이 더 확대된 네, 거예요? 맞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또 이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 그 최고 경영자 얘기를 또 좀 해봐야 되겠는데 네. 정말 전에는 더 없는 절친처럼 보였었는데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서로 이제 상대방을 막 정말 원색적으로 비난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머스크 그 최고 경영자가 지금 긴축 정책 관련해 가지고서 또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뭐 말을 좀 언급을 했나요? 네, 맞습니다. 미국은 지금 세금을 깎아주는 감세 법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거기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긴축 재정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정부를 지지한다고 입장을 밝힌 겁니다. 머스크가 아르헨티나의 하베르 밀레이 정부가 긴축 재정을 성공적으로 이뤘다면서 그걸 얘기하면서 사실 트럼프 정부의 예산 조정 법안, 이게 감세 법안이거든요. 이걸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일개 행정부 때인 2017년 시행돼서 올해 말에 종료되는 여러 가지 주요 감세안을 이번에 다시 연장을 하면서 부채 한도를 5조 달러까지 늘리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요.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미국의 재정 적자가 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아르헨티나 언론들이 머스크가 아르헨티나 밀레이 대통령의 긴축 정책에 대해서 자신의 이념적 유대감을 이용해서 SNS를 통해서 사용자가 올린 여러 가지 게시물을 같이 리트윗하면서 트럼프 정부의 감세 법안을 공격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머스크가 리트윗한 글은 밀레이 정부가 공공지출을 30% 줄이고 단 한 달 만에 흑자를 달성했는데 이렇게 하고도 인기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높아졌다라고 썼습니다. 네. 그러면서 게시물 말미에 대선 유세 중인 밀레이 대통령이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전기톱을 휘두르면서 동생과 함께 있는 사진도 같이 게재했습니다. 이 머스크가 밀레이가 대선 후보였을 때 그의 전기톱 재정 긴축 공약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요. 밀레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다양한 장소에서 여러 차례 만난 적이 있으면서 유대감을 자랑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미국 멜랜드주에서 있었던 보수단체 행사에서 다시 만난 적이 있었고요. 당시 밀레이 대통령이 2023년 아르헨티나 대선에서 자신을 대통령 당선시킨 선거운동의 상징을 알려진 전기톱을 머스크에게 선물하면서 두 사람 굉장히 사이가 좋은 데 보였습니다. 그랬군요. 어쨌든 머스크가 밀레이 정부의 전기톱 정책처럼 트럼프 정부에서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서 정부 지주 삭감을 주도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물러났고 그리고 나서 물러나자마자 트럼프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기를 들면서 두 사람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경제는 현재 내수 소비 급감, 투자, 외환 보유고 부족, 외채 증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데 밀레이 정부의 이런 긴축 정책 때문에 성장률이 올라가면서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이 아르헨티나 경제 성장률이 올해 5%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 부분에 있어가지고서는 지금 밀레이 대통령의 그 정책에 지금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맞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얘기 아까 조금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전쟁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보죠. 네. 이 중국하고 이제 정말 격전을 좀 벌였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지난달이죠. 그 스위스에서 만나서 이제 좀 약간 휴전 비슷한 걸 하게 됐는데 이제 런던에서 또 다시 한번 두 번째 만남을 이어가죠. 네. 이번엔 또 의제가 어떤 게 될까요? 아마 히토류가 중점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달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이 있었고 그때 당시 합의한 것이 초고유 관세를 90일 동안 대폭 낮춰주기로 양측이 합의를 했습니다. 중국의 경우 미국이 4월 초 발표한 자국 대상 상호 관세에 대응해서 시행한 비관세 보복 조치를 철회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건데요. 근데 그 뒤로 사실 진전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이번에 얘기를 하게 된 건데 미국이 중국과 이번에 관세를 전격 인하해 준 것은 무엇보다도 중국의 히토류가 미국이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세계 히토류 공급을 거의 대부분 하고 있는 중국이 히토류 광물 7종과 이를 활용한 연구 자석의 대미 수출을 사실상 전면 중단하자 자동차, 전자항공 등 미국의 주력 산업들이 비상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네. 중국은 히토류 수출 통제를 지금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제네바 합의를 어겼다라면서 미국이 중국에 강력히 항의했습니다만 중국이 계속 시간을 끌었고요.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급해서 결국 전화를 걸었고 5일날 시진핑 주석과 전화통화하고 나서 이번에 이제 두 번째 고위급 회담이 열리게 된 겁니다. 네, 양국 정상회담 이후에 이번 그 실무 협상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두 맞아요. 번째 대면이 이제 접촉이 또 이루어지게 된 거군요. 그러면 이제 협상 재개 전에 중국이 이제 히토류를 수출하는 걸 허가하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협상 주도권이 좀 옮겨가는 거 아닌가 그런 관측도 나오죠. 네, 맞습니다. 일단 히토류 관련 품목 수출 허가 신청을 먼저 심사를 했고 일정 부분은 좀 수출하기로 중국이 먼저 풀어주긴 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 나라 간의 관세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캐비넷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중국의 핵심 광물의 미국 수출 속도가 이전보다 빨라진 건 맞긴 하지만 제네바에서 합의했던 것보다 그렇게 빠르진 않은 것 같다라면서 일단 중요한 자석 등 히토류가 4월 초 이전처럼 유입되기를 희망한다고 미국 측에서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의 대표 통신기업인 화웨이 인공지능 AI 반도체 사용할 경우 미국의 수출 통제 위반으로 간주하겠다면서 강력히 경고했는데요. 이때 미국이 말한 것이 미국의 안보가 위험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출 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하버드 러틱 상무장관이 이번 회담에 참석하는 것 보더라도 미국이 중국과 굉장히 협상할 마음이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미국 입장에서 양보가 쉽지 않다는 건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 통제 목적이 국가 안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양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이 협상에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건 국내하고도 관련된 거 질문 한 가지 좀 더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지금 동남아 지역에서 이게 다시 좀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필리핀에서는 또 다른 어떤 감염병이 또 유행한다는 소식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해외 또 나들이도 잦기 때문에 맞아요, 이 부분 맞습니다. 또 관심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여름 앞두고 중국, 인도, 태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올해 들어서 65명이 사망했고요. 네. 중국, 태국 등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도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중국과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다면서 여름철 대유행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최근 4주 동안 병원급 의료기관에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매주 100명 내외로 나오면서 박스권 아니긴 합니다만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필리핀에서는요.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국가 공중보건 비상사태 검토를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신규 HIV 감염자가 6,700명이 넘어서면서 작년 동기간 대비 44% 급증했습니다. 태국 보건부 장관 얘기로는 젊은 층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캐스터로부터 국제뉴스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정통 시사 프로그램 정격 시사. 정치자의 눈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20분에 찾아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전 내 살 곳을 마련해야 되죠. 젊은이들 가운데는 전세를 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어렵고 더 젊은이들의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세 사기범들이죠. 이 문제를 심층 취재한 KBS 시사제작국 이승종 기자로부터 이 전세 사기 실태와 문제들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22년이었죠. 그 빌라왕이라는 말이 또 뉴스에 많이 나왔었고 이게 큰 사회 문제가 됐었는데 전세 사기 그 이후로도 좀 계속되고 있습니까? 예, 저도 이번에 이제 취재를 하면서 좀 많이 놀랐던 부분인데요. 2022년에 빌라왕 전세 사기가 이제 문제가 되면서 그 이후로는 전세 사기가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취재를 해보니까 여전히 전세 사기 그리고 전세 피해를 당한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었고요. 현재 이제 정부가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 수가 지난 1일, 그러니까 이번 달 6월 1일 기준으로 3만 명이 넘었습니다. 정확히는 3만 400명이었고요. 지난 2년 동안 결정된 숫자입니다. 2년 동안 3만 명이니까 매달 1,200명꼴로 피해자가 발생한 셈이고요. 하루로 보면은 40가구꼴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피해 사례가 있었군요. 전에는 이제 전세 사기 그럼 주로 이제 빌라가를 그 대상으로 삼았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 주 대상이 좀 바뀌는 그런 흐름이 좀 모습이 보입니까? 예, 그 2022년 그리고 2023년에는 소위 이제 빌라왕 사건이 터지면서 그때 저희들이 알게 된 게 빌라를 중심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굉장히 많았구나라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 그렇죠. 이번에 취재를 해보니까 그 전세 사기 피해의 어떤 대상 주택 유형이 기존의 빌라에서 오피스텔로 조금씩 옮겨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피스텔이요? 네. 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면은 다소 이제 생소하게 들리실 분들도 계실 텐데 오피스텔은 이제 오피스와 호텔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의미를 하고 업무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주거용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최근에는 오피스텔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분들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그 특성상 주거 지역뿐만 아니고 상업 지역에도 건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 역세권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역세권에 위치한 그 장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선택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빌라보다는 보통 이제 세대수가 많고 그리고 관리비도 있습니다. 관리비를 수거하는 그 관리업체가 별도로 존재를 해서 겉보기에는 이것이 이제 아파트와는 구조적으로 매우 흡사하거든요. 그런데 아파트와 구조적으로 흡사하지만 비용은 아파트보다는 훨씬 저렴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이제 전셋집을 구하는 임차인 분들이 빌라는 조금 위험하다고 하니까 빌라보다 다른 주택 유형을 구하고 싶은데 아파트는 너무 비싸고 그래서 빌라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임차인들이 오피스텔을 향하는 임차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런 말씀이군요. 네. 그 전세 피해 그럼 이제 전세 만기가 됐는데 이제 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이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이제 그걸 우리가 전세 사기, 전세 피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다른 유형도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세 피해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것이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돌려주지 못하는 유형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지만 저희가 취재를 해 보면 핵심은 이제 임대인 측의 태도에 있습니다. 그 제가 이번에 이제 취재를 하면서 놀란 부분은 임대인분들이 임차인분들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데도 그것이 굉장히 태도가 이제 당당한 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일시적으로 자금 상황이 좀 어려워져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됐다. 일시적인 어떤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뭐가 문제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피해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임대인들이 본인의 건물 가치를 과장하면서
전세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문제가 없다. 나중에 이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다. 전세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보유한 이 오피스텔 건물의 가치가 이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내가 받은 대출 금액이 조금 있다 손 치더라도 향후에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이제 이 전셋집을 구하는 임차인분들이 믿고 전세 계약을 체결을 했지만 나중에는 전세 피해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 평가액은 말로 들었던 것보다는 훨씬 적은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의외입니다. 네, 임대인이 오히려 임차인에게 그렇게 좀 큰 소리를 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이렇게 여러 세대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사실 뭐 거의 전 재산을 넣은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또 이제 오피스텔의 특성상 젊은 분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방송에 나왔던 서울 강서구 사례 같은 경우도 모두 22세대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그런 피해를 입었는데, 이 전세 계약을 체결한 22세대가 모두 2030 세대들입니다. 사회 초년생 분들이죠. 네, 젊은이들이군요. 예, 맞습니다. 그중에는 이제 신혼부부 혹은 결혼을 앞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전 재산이 전세 보증금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전세 보증금 피해가 발생을 하면은 삶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재산상의 피해뿐만 아니라 뭐 정신적으로도 충격이 클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좀 잠시 얘기를 하셨지만은 그 임대인이 받은 대출 거기다 보증금 뭐 이거를 합해도 건물 가치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이 통칭 이제 깡통 전세라고 또 부르는 그런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의도가 있었다고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상 이제 그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들을 보면요, 처음에 임차인분들이 전세 계약을 할 당시에는 이 건물의 시세가 명확하게 공유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알고 보면은 이 계약 당시 임차인분들이 공유받았던 건물 가치보다 훨씬 낮게 시세가 평가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방송에서 나온 이제 부산 사례를 보면은 이 임대인분이 건물을 담보로 받은 대출 금액이 52억 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계약 당시에는 임차인분들이 이 담보 금액에 대해서 문의를 하니까 본인의 건물 가치가 70억 혹은 80억까지 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건물 가치의 시세가 많아야 53억 원 정도였던 겁니다. 차이가 크네요. 네. 그래서 사실상 건물 가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미 담보대출을 받은 상황이었고, 이 부산 사례 같은 경우는 세입자분들이 모두 17명, 그리고 전세 보증금을 합하면 17억 원 정도인데, 이분들은 모두 후순위로 전세 계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이 부산 오피스텔 건물이 경매로 진행이 되면 이 17명 세입자의 보증금을 회수가 어렵게 되는 거죠. 공인중개사의 좀 그 중개에도 좀 문제가 좀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런 사례 같으면은? 맞습니다. 이 공인중개사 분들도 지금 이 전세 계약을 체결을 할 때 다소 이제 부정확한 정보를 공유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고, 부산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인분이 말씀하신 그런 건물의 시세, 그런 것들을 아무 이제 여과 없이 그런 전세 계약 임차인분들에게 전달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서 정확한 정보가 공유가 되지 않으면서 전세 피해가 발생한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이런 일들, 지금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좀 늘어나고 있다면 그게 지금 수치로 좀 확인이 됩니까? 예, 수치적으로도 확인이 되는 부분인데요. 대표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임대인분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에 대비해서 임차인분들이 이제 가입하는 보험인데요. 이 부분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 발생 현황을 보니까 지난해 기준으로 한 해 2만 건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빌라로 부르는 다세대 주택 유형에서 2022년 대비 올해 비중을 살펴보니까 2022년에는 전체 반환 보증 사고의 비중이 58%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해 동안 발생한 보증 사고의 절반 이상이 빌라에서 발생을 했던 건데, 올해는 그 비중이 33%로 줄어들었고요. 그런데 오피스텔은 2022년에 비중이 18%에서 올해는 29%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오피스텔에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이 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법원에서 진행되는 경매 건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
이 건물이 이제 경매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경매 건수를 보니까 2022년 대비 2024년 이 건수를 보면 오피스텔은 3배 증가를 했지만 아파트와 빌라는 2배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증가율이 굉장히 크네요. 그래서 오피스텔에서 이렇게 피해가 늘어나는 또 다른 이유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오피스텔이 앞서 말씀드린 여러 특징 때문에 임차인분들이 아무래도 찾고 있다 그런 점도 있지만 오피스텔이 아파트나 빌라보다 전세가율이 높다는 점도 매우 큰 취약점으로 전세가율이 높다는 말씀. 예, 맞습니다. 꼽힙니다. 여기서 전세가율이라 한다면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을 의미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주택이 매매 시세가 10억 원인데 제가 이 주택에 전세 8억 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전세가율이 이제 80%인 셈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전세가율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저희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은 저희가 들어간 이 주택이 경매 혹은 매매로 진행이 돼서 그 매매금에서 저희 보증금을 환수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이 너무 높지 않은 그런 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지 않은 그런 주택으로 저희가 전세 계약을 체결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통상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위험하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요. 오피스텔의 전세가율을 보면 올해 지난달 기준으로 오피스텔은 84% 선이고요. 그리고 아파트와 빌라는 68% 선입니다. 오피스텔이 많이 높네요. 네, 오피스텔의 평균 전세가율이 84%가 이제 이미 80%를 넘은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세 피해 문제에 조금 더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에서 피해 관련해서 어떤 제도적으로 어떤 대응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 요거를 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전세 사기 피해 그리고 전세 피해가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국회는 2023년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이 법이 연장이 됐고요. 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이 되면 다양한 지원책이 나옵니다. 경매를 유예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금융 지원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작 보증금 회수에는 큰 도움이 없다는 점이죠. 네. 전세 사기 심층 취재한 KBS 이승종 기자로부터 관련 내용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월 10일 화요일 전격 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진행의 김혜성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